일본의 이 와 문화는 뭐 일본인에겐 정말 중요한 집단 심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의 집단주의는 사실 가짜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이거든요, 사실상은. 네, 오늘 모신 분은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영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을 우리를 한문으로는 화죠. 근데 네, 이쪽에서는 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와 문화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라고 부르는 요거는 사실 화목할 화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화합 할 때 혹은 조화 할 때 이런 걸 많이 쓰죠. 이 네. 단어를. 근데 일본의 이 와 문화는 뭐 일본인에겐 정말 중요한 집단 심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복이라고 그러죠. 네. 한식, 뭐 한과. 일본 사람들은 일식, 일목 이렇게 안 부릅니다. 오히려 와복, 와식, 와가자 이렇게 불러요. 화과자라고 보통 네, 제가 들어봤는데 그게 우리 말로는 화과자고 그쪽은 와과자군요. 와가자죠. 그러니까 일본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화식, 와식 이게 사실 일본을 상징하는 걸 정도로 일본인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심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화합,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조화롭게 지내야 된다. 말은 참 좋긴 합니다. 아니 그 전란 시대 그 대망이나 이런 책 보면 아주 뭐 무섭던데요. 그 영주 시대 때. 그렇죠. 그런데도 화목하게 지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얘기는 권력자에게 그냥 복종해라. 이 얘기랑 비슷해요. 복종의 문화. 네, 복종 문화랑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한번 제가 나왔을 때 그 메이와쿠 문화를 다뤘던 것 같은데 민폐 문화. 이것도 이 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화목하려면 그 방법이 뭐냐면 남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나 권력자가 정해준 규칙을 잘 지키는 거. 이게 화의 중요한 이제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응해라. 그렇죠. 괜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살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실제로는 말은 좋지만 뭐 그 자체는 뭐 불교에서 유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일본 사람들 너무 데모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거절 이걸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거 또는 조화를 깨는 행위를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인 갈등도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걸 하나 봤는데 비행기에서 그 스튜디오스 분들이 일본인과 한국인 차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한대 그냥 알아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괜찮다고 한답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컴플레인을 제일 많이 제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순응하는 게 아니군요. 마음속에서 그렇죠. 순응하는 게 아니군요. 마음속에서 화가 나 있죠. 근데 겉으로는 그냥 무조건 괜찮다고 한답니다. 근데 나중에 민원을 넣은 사람은 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결하고 민원 안 넣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참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쓴 걸 봤는데 이것도 일종의 화문화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와문화랑. 와문화에서는 그런 걸 자꾸 제기하는 걸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와문화 이게 아무래도 뭐 유래를 찾으려면 또 이게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아까 뭐 불교에서 시작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로 주창한 사람이 일본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아스카 시대의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세기에 법을 만드는데요. 17조 법을 만드는데 이 헌법,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사상.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 고대 일본의 첫 초기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일본에서는. 근데 여기 첫 항이 뭐냐? 이화위귀. 화합을 귀하게 여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 화를 제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일본에서 이러한 화를 강조한 이 첫 번째 법령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꾸준히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오면서
일본 사회에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문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 거주의 자유 이게 제한이 됐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일본이 원래 자유로운 나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와라는 것이 네. 사실 집단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화합을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너무 개인을 내세우지 말고 네. 사이좋게 집단을 중시하면서 지내라 이 얘기인데 한국인들도 이런 성향 강합니다. 조화를 중시하는 건 한국인들의 중요한 심리적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는 진짜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집단이 너무 좋아서 아, 여기서 좋아서 내가 외톨이나 아니면 빠져나가기 싫다. 이 집단이 너무 좋아서 집단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아,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가 사는데 화목하게 잘 사니까 사람들이 항상 매사에 마을을 우선시하는 거죠. 네. 나보다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런 게 한국의 집단주의라면 일본의 집단주의는 사실 가짜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이거든요, 사실상은. 마음속으로는 개인주의자인데 이런 걸 강요하는 거예요, 화를. 자, 조화를 깨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어. 민폐를 끼치는 놈은 엄벌에 처하겠어.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지메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이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게 된 게 아니고 이거를 깼을 때의 처벌이 무서워서 비난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개인주의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이러한 문화는 가짜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집단주의인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요. 왜냐하면 개인이 흩어져서 혼자일 경우에는 자유가 제한됩니다. 혼자는 무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뭐 전쟁을 하는데 네. 혼자서 총싸움하는 거하고 부대 단위로 하는 거하고 누가 더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이 없는 개인은 굉장히 나약하고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면 자유가 신장됩니다. 개인의 자유도.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집단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일본처럼 가짜 집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야 가능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화목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불평등이겠죠. 뭐 예를 들면 왕, 귀족, 사무라이가 있고 밑에 뭐 평민들이 있는데 이게 엄청 불평등이 있는데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면 그거는 밑에 사람들 보고 찌그러져 살아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계속. 규칙을 정해놓고. 개성도 말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이 아까 얘기했던 그 헌법, 거기에 방법론 16개의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좋은 것도 많습니다. 뭐 도덕성, 청령, 검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철저한 상하관계. 위아래 딱 지켜라. 그러니까 도를 넘지 마라, 덤비지 마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업에 충실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업에 충실할 것에는 뭐도 있냐면 자기가 정해진 데서 벗어나지 말고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라.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장사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다른 마을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함부로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공동체 안에서 무난하게 살아남으면서 버틸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네거티브네요. 그렇죠, 그냥. 네거티브죠. 네. 그냥 지정해준 장소에 살면서 지정해진 업에 종사하는. 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생활의 철학이랄까요. 그걸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때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 이주하면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주를 많이 안 했는데. 네, 이렇게 모여서 그냥. 네. 그래서 우리 자꾸 집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저 정착 생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한국인들은 이주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서 같이 사는 게 좋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주를 하더라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무리를 져서 이주를 합니다. 아, 같이. 그게 가족도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북간도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면 또는 같이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지 일본 사람들처럼 개인 차원에서 잘 안 움직이죠.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본 저는 좀 되게 자유로운 그 개방적인 사회라고 예전에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유가 뭐 과거에 무슨 대만이라든가 이런 쇼군 시대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 여성 우리는 뭐 일부 종사해가지고 되게 그 억압이 됐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뭐 쉽게 이혼하고 결혼도 재혼하고 네. 뭐 이게 되게 쉬웠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우리 뭐 정말 조상님들 그 정말 힘들게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하인에서 막 그런 그 막부 장군이 되기까지 그 뭔가 이게 되게 자유롭게 계층 신분 이동. 상승 신분 상승. 계층 간의 이동 이게 자유로웠던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보다 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녀 문제에 있어서만 개방성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한국도 사실 유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일본은 유교의 영향을 한국보다는 덜 받은 나라인데 일본 자체에서 여성 문제가 좀 개방적이었던 남녀관계 개방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자가 너무 없어서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전쟁하니까. 네, 그러니까 남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근데 그거 빼고 계층 이동이나 뭐 신분 상승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아까 그 화아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칭찬하는 문화거든요. 그렇다면 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족의 자리에서 귀족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무라이들도 사무라이는 그렇고 평민들은 그렇고. 근데 이거를 거부하고 신분 상승을 하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전해도 잘 허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와가 깨지니까.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계급에 따라서 왕과 귀족이 정해진 그런 규칙과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사실은 신분 상승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은. 유일하게 신분 상승을 좀 할 수 있으려면 칼을 잘 쓰든가. 전쟁터에서. 네, 사무라이가 되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특채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진 어떤 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 한때 이거는 정말 우리 일본의 이런 문화 배워야 돼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전통을 계승하는 거. 그래서 막 1000년이 넘은 막 가게들도 있었고 그렇죠. 뭐 수백 년 된 가게들 뭐 허다했잖아요. 네. 대대로 물려받고. 네. 그래서 저 장인 정신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 문화에 연결이 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이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그렇죠. 어떤 맞습니다.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일본처럼 한 가지 직업을 그 같은 가문이 수십 대에 걸쳐서 기술 전승을 하고 또 숙련도 높여가는 그런 문화는 없어요. 일본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말씀하신 대로 와라는 것이 와 문화에서 유래된 네 일만 해라. 딴 거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게 하나 큰 작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사람들은 원래 개인주의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인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나 공동체가 아니라. 근데 이게 조금만 확장되면 가족 이기주의가 됩니다. 네. 우리 가족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세. 자, 그러면 이 똘똘 뭉쳐서 잘 사는 가족이 사고 치지 않고 자기 일을 계속하면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네. 그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 단위로 기술을 전수합니다. 한국은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자를 받아도 그렇죠. 일본은 가족 중심으로 받는다고 치면 한국은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야, 얘 손재주 좋네? 너 내 제자해. 뭐 이런 식으로 공동체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유망한 직업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전망이 좋다. 그럼 글로 대거 몰려가요. 한국 사람들은 기존 직업 다 버리고. 왜냐하면 개인적 가계 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전반의 변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변화가 있으면 개인이 해왔던 전통적인 직업도 빨리 포기하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공동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문 중심,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왔던 거 큰 문제 없으면 계속 이어받아서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게 뭐 좋게 보면 아주 장인 정신, 세밀한
그런 걸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독한 보수성, 새로운 혁신을 안 받아들이고 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작용으로도 나타나죠. 하긴 뭐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일본의 IT 이거를 보면 아주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속이 터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너무 힘들다고. 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글쎄요,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IT에 의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TV라든가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에 의해서 세계의 문물이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막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개인주의인데요. 일본의 개인주의.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집단이나 타인들, 나아가 권력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지메를 제일 무서워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포 때문에 보신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뭐 이런 철학이랄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예전부터 인간답게 산다, 네. 사람답게 산다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 바면 죽어라 그랬거든요. 그게 한국인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은 공동체 차원으로 같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과제가 오히려 생존이었죠.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기여하는 건강한 인간으로 살까? 이게 이제 보통 사람답게 산다는 걸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면 사람 같지 않은 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그 모신주의성이 강하죠. 그럼 이게 뭘로 연결되느냐? 보수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꺼려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폐쇄적이고. 요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대인공포증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인공포증이 있다는 얘기, 일본 사람들은 그 DSM이라고 정신건강 쪽에서 참고하는 그 진단 그 지침서가 있거든요.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나온 네. 이 4에 문화증후군이 등록돼 있었는데 DSM-5에서 사라졌는데 그 4에는 등재가 됐습니다. 한국인의 문화증후군은 뭐냐? 화병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화라는 표현을 써서 등재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화목할 화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인간관계에서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병 걸려요. 네. 그걸 제일 괴로워. 할 말을 못하면. 할 말을 못하면.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그 화병이 이제 한국의 화병이 있지. 문화증후군이거든요. 일본의 문화증후군으로 뭐가 등재돼 있냐면 대인공포증이 등재돼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뭘 제일 무서워하냐? 사람이에요. 사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말들이 나오나요? 그 뭐죠? 히키코모리? 네. 뭐 혼자 집 앞 방구석에만 있고 사람 안 만나는 네. 이 비율이 엄청 늘어난다고. 네, 그거는 요즘 한국도 그렇긴 한데 이제 개인주의화되면서 그런 건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성향이 좀 강하긴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고려 때 이후에는 최소한 통일신라까지 칠 수도 있고요. 고려 때 이후에는 내란이 없었어요. 네. 같은 뭐 경상도, 전라도, 영주가 싸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의 고륙 상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6.25 전까지는. 그것도 짧은 3년이었죠. 네. 일본은 각 지역마다 영주가 통치하면서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농부들이 막 평화롭게 농사 짓고 있는데 군대가 막 밀려와서 다 죽여요. 그게 누구냐? 옆 영주. 옆 나라, 그러니까 옆 지역. 옆 지역 영주, 쇼군, 사무라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 무서워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인공포증이 있어요. 맞아요. 일본 역사를 보면 진짜 내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었죠, 사실상. 메이지 유신 전까지도 내전이 끝일 날이 없었는데요. 그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경계하고 폐쇄적으로 대합니다. 네. 속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외국인이 그 일본에 가서 정착했더니 일본 사람이 여기서 살아가려면 10개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뭐 그런 대사를.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면 버티기 힘들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폐쇄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아주 대비되는데 한국인의 특징은 개방성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하는 말이 대표적인 게
조금만 친해지면 속을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뭐 일부러 헛점 보여주고 그게 술 마시면서 그렇죠. 뭔가 실수 한번 하고 서로 막 이래야 아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자기 약점이 될 만한 걸 왜 얘기하지? 저거 나중에 이용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속을 다 터놓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좋아해요. 속을 다 터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방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잘 경계를 안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또 사람들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범죄 또 세계 1위 아닙니까? 보이스피싱. 그리고 일본은 사기 범죄가 한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아 그래요. 예, 비교가 안 되게 낮아요. 근데 이거는 나쁜 거지만 한국인들이 그 사람을 쉽게 믿는 그 개방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집도 폐쇄적으로 짓습니다. 바깥에 담을 치고 안쪽에다가 아궁이를 놓으면서 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한국은 집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예, 농촌 농가들 보면 초가집에 뭐 담이 있어요. 그렇죠. 네. 대충 돌 쌓아놓거나 다 보이는, 아니면 쌀이를 그냥 둘러놓거나 아예 담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한마디로 마당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담을 치죠.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 나타나는 요 현상이 와무나 관련된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랬는가 예전부터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는 게 일본하고 거래를 틀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신뢰를 쌓기까지.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신뢰 쌓으면 그 다음엔 정말 오래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국인은 술 몇 번 마시면 됩니다. 그 우리는 예, 술 마시길 좋아하죠. 빨리 마시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또 이 와문화에서 유래하는 게 바로 매뉴얼 문화거든요. 매뉴얼 문화가 엄청나게 많은 매뉴얼들이 있어요. 일본에는 뭐 이거 매뉴얼 만들기 또 좋아한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뉴얼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명함을 주고받는 방법, 이것도 뭐 손동작,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명함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답니다. 네. 이걸 이제 공유하고 같이 공유하고 학습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재난 때 일본이 대처를 잘 못하는 게 매뉴얼이 없어서. 매뉴얼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항상 매뉴얼대로만 하니까. 그때 딱 쓰는 판단하고 이런 이게 없는 거군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융통성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와문화에서 정해진 것만 해라. 시키는 것만 해라. 그걸 깨고 움직이는 거는 조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화를.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화일 수 있단 말이죠. 매뉴얼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이에요. 네.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이 매뉴얼이 안 맞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아프면 뭐 사람 위에 법이 있냐 이런 말 잘 쓴다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법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니까 규칙 같은 거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융통성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 기사가 예를 들어 8시에 출발하게 돼 있다. 근데 승객 하나가 와서 표를 냈는데 잘못 냈다. 뭐 혹은 뭐 착각해서 딴 거 아니야. 그러면 기사가 뛰어가서 바꿔오라 그래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실수로 표를 잘못했는데 기사가 보더니 빨리 뛰어갔다 와라. 매표소에. 그럼 내가 기다리겠다. 10분 넘게 기다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뛰어갔다 오니까 승객들도 분위기가 너 때문에 우리 피해봤다가 아니고 아 수고했어요. 다행이다. 바꿔왔나 봐. 뭐 이런 분위기 있죠. 그러니까 이해해주는 분위기. 일본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군요. 8시 됐는데 누가 와서 그런 상황이 민폐 끼쳤다. 그러면 기사는 바로 거절하고요. 그 시동 거는 시간도 정해져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정확하게. 그래서 일본은 거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매뉴얼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규칙을 잘 지키니까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사람이 좀 바꿔야 될 때는 융통성 있게 굴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하는 데서는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새 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전통을 고수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새 거라면 환장을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은.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가 됐든 어떤 것들 한국 사람들 사이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세계 어딜 가서도 살아남는다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 젊은 층이 새로운 상품을 테스트하는 테스터들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각지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먼저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가장 빠른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보고 마피아 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는 이제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우리는 세계 곳곳에 민박집이라는 형태로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로마를 가든 뭐 프랑스 어디를 가든 탁탁탁 그냥 몇 번 뭐 클릭 가지고 착착착 숙소 정하고 네. 그 게스트하우스들 어디 막 한다고 네. 한국인들 막 점조직으로 만들어진 민족 같다고 네. 마피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에어비앤비를 못 만들었대. 아쉽네. 그렇죠. 우리 이제 그래 돈으로 연결시키는 건 조금 약한데 어쨌든 그런 과감하게 도전하고 깨부수고 혁신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군요. 자,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일본 문화, 그다음에 일본인의 어떤 특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근데 어쨌든 이건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좀 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 집단주의니까 사실 근원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전을 잘 못하고 목소리 잘 못 내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집회나 시위 벌어지면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그리고 거기 시위하는 거 그렇게 가끔 보면 몇십 명 안 안 되더라고요. 돼요. 예. 일본에서 1000단위 모이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래요. 그래서 일본에 뭐 시민운동,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한국 오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왜냐면 여기는 1000단위는 별로 안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만, 많을 땐 100만, 200만 모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과감하게 안 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이 시위가 벌어진 걸 보고 외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오늘 본 기사인데 일본인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다. 이런 걸 외신들도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일본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을 잘 못하고 네. 문제가 있어도 그걸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의 그 유명한 세습 정치 같은 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지금 그 국회의원들 그 상당수가 이렇게 세습받은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2021년 총선 당선자 중에서 3분의 1이 세습 정치인입니다. 아버지가 역시 의원이었던 사람.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할아버지나. 예, 그래서 대표적인 가문, 아베 가문, 뭐 고이즈미 가문 이런 사람들은 다 세습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도 세습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짓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동성, 역동성, 그다음에 개방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창조성 같은 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전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 그럼 그러한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 아직도 네, 크게 남아 있다. 일본에는. 그렇습니다. 네. 하긴 우리 같은 경우는 세습하면은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죠. 뭐야 그렇죠. 부모 덕 보는 거야 오히려 공격을 하는데 네, 반칙이야. 저기는 오히려 그게 네. 참 확실하게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크군요. 네, 심리학적으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